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40분이 됐습니다. 끝판토론 라이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스픽스가 이제 90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89만 9,261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90만을 만들고 귀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와 계신 분들도 이 영상 클립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또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 대통령 국정지지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이게 사실 3주 전에 24%가 발표됐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21% 긍정, 부정이 70%였습니다. 취임 3주년 차 6공화국 최저치 경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충격적인 국정 지지도 수치, 또 부정 지지도까지 여러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전계환 스픽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금요일 저녁에 황금 같은 시간에 황금 같은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시려고 황금 같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이 몇 번 들어갔어요? 황금 3번 들어갔습니다. 예, 요즘 금이 많이 필요하시죠? 예, 아무튼 두 분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제 방송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봐주시는 분이 한 700분 정도 되면 이제 퇴근하셨습니까? 퇴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퇴근 중이신 분들도 계시죠. 있겠죠, 네. 예, 오늘 여러분들은 그 박앵커 얘기대로 지지율 대통령 21%까지 갔고 특히 부정평가가 70% 정도 갔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야, 이제 정말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씁쓸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웃음이 나오죠? 그 웃음의 의미는 좀 이따가 이제 토론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뭔가 세상이 크게 기울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20대 초반이라는 것, 턱걸이 했다는 것, 70%의 부정평가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청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오창익 대표님이나 박영식 앵커가 분석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28일부터 30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화수목을 조사해서 금요일에 보통 발표하는데 화수목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게 뭐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 이첩 회수 당일에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내용 나와서 이게 수사 개입이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또 전세사기 특별법 포함해가지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목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21% 부정평가 70%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장님? 어떤 분들은 21%나 국정 수행 지지를 받고 있어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급으로 낮은 거는 물론이고 예.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낮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기의 최저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를테면 긍정평가 21%라도 나머지 좀 유보적인 분들도 있을 법한데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부정평가가 70%가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말 국정 운영을 너무 못한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70%가 됐다는 건 예.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하는데 더 위험한 거는요. 예. 사실 총선 참패 직후에 반전의 계기가 있었잖아요. 뭐 네. 기자회견도 있었고 영수회담도 있었는데 그런 반전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은 뭐 그 모습 그대로 아닌가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더 고집 부리는 게 아닌가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변하지 않고 있다. 예. 체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바깥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사람 저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제 주변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나요? 아니 대구도 자꾸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잘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예. 네. 21% 지지율이 나온 것도 엄청나게 높다고 뭐 신그럼님이나 아니면
뭐 우경희님 이런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체감하는 것은 훨씬 낫다. 그러나 전화 받는 사람 중에서는 열에 2명 정도는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체감 지수와 상당히 동떨어진다는 거 하나. 두 번째, 한국 갤럽의 조사라는 것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비해서는 좀 더 보수적 성향 쪽에 좀 높게 나온다. 그럼 실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내려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그 10%의 지지율은 어떤 의미냐?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인정을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동시에 또 던지는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반전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라고 하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 상황을 개선할 만한 뭔가의 모멘텀, 동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야? 그래서 아마도 이 조사보다도 훨씬 더 못한 조사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이때부터는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숫자로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거는요. 대통령이 뭐 다른 야당 지도자에 비해서 지지를 잘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외교입니다. 근데 여론조사 기간에 아주 중요한 외교 행사가 있었어요. 한일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사실 있었죠. 네, 그렇죠. 아주 오랜만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한중 관계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좀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진단들이 많았고 한미일 북중러로 한반도가 새로운 냉전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그것을 서울에서 했다는 건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쾌거라고도 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외교적 쾌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네. 반등하기는커녕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만 보더라도요. 첫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력을 쏟아서 제대로 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과를 못 냈고요. 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요. 한중일이야 한일중이야. 네. 명칭부터가 아니 정부가 쓴 공식 명칭은 한일중인데 맞습니다. 여태까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문재인 정권 어느 정권에서나 다 중일로 했었죠. 했는데 한일중이래요. 그래서 언론 보도도요. 제가 집에서 보는 신문들로 보면 한국 한겨레 경향은 한중일로 쓰고 예. 중앙일보하고 서울신문은 한일중으로 쓰더라고요. MBC는 한중일로 쓰고 KBS는 한일중으로 쓰고 예. 이거를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와 놀고 있구나. 또 한 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뭐 많이 팔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좋은데 네. 이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요.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을 위해서 용산에서 에어쇼를 했어요. 예, 기억납니다. 네. 네. 얼마 전이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 여론조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에어쇼 같은 경우에 성남공항에서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네. 도심 한복판에서 에어쇼를 해가지고 예행 연습도 했습니다. 게다가 예.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지? 예. 왜 이러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네.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가? 이래도 되나? 우리가 이렇게 후진국에 살고 있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자랑할 만한 큰 판을 깔아놓고도 성과를 못 거두는 오히려 지탄받는 오히려 걱정을 끼쳐주는 그 대통령의 실력 대통령실의 실력이 예.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져온 것 같아요. 반등의 요소가 있었는데도 살리지 예. 못했다. 예. 그러니까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 네. 요즘은 박영식 앵커는 어때요? 대통령이 하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한다 또는 미워한다 아니면 요즘 나는 관심 껐다. 비판한다, 미워한다도 아니고 저는 관심 껐다 쪽이 맞고 기대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뭐 외교 행사를 하든 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대통령실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발표하는 정책에 있어 기대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발표를 했다가 뒤집은 경우도 많고 실제 얘기를 했다가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고 뭐 논리 모순인 경우도 많고요. 워낙에 허다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외교를 함에 있어서도 저는 뭐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과가 나왔다 안 나왔다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무관심하게 되면 성과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것이 성과이든 성과가 아니든. 그럼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하고 있는 일을 신뢰 문제를 떠나서 성과가 나든 안 나든 나는 모르겠어. 이 말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더욱더 국민들로 하여금 무관심 또는 그냥 태연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정반대의 행동, 국민들의 기대, 민심이 무엇이다, 대통령 이렇게 바꿔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아예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걸음이 계획된 걸음이냐 아니면 본능에 가까운 이런 거냐. 지금까지는 계획된 걸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확인됐을 때는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보면 이것이 뭔가 치밀한 계획, 전략 전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민심을 잘못 읽어서 오판되어서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 심판받았다. 그럼 당연히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된 걸음이 아니라 원래 이분이 하고 있는 국정운영 행태는 본능적이고 적극적이고 매우 감정적으로 가는 이 패턴들을 계속 가고 있어서 우리처럼 정치 공안요청은 대통령 왜 이래 빨리 돌아오세요. 국힘 빨리 대통령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했던 이런 것이 매우 허무한 상황이 되고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국민들은 야 원래 대통령 그런 사람이어서 이 바보야 이제 그걸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대통령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까지 가고 있다. 이것은 진보 진영이나 무슨 뭐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구의 지지율이 지금 한 35%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구 같은 곳이 65%의 사람은 뭐냐? 대통령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끌고 가고 있는 현상, 대통령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외교나 정부 정책 관련된 국민들의 실망감이나 기대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이번 주에 있었던 것만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은요 대통령이 너무 자기 위주의 정치에 골몰해 있고 그래서 그 대목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수사 개입을 한 흔적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일단 없고요. 그 나아가서는 국회가 통과시킨 그 법안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마추어처럼 정치할 수 있는데 누구나 정치는 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면 초보처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실수를 어떻게 복구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글러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자신의 수사 개입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도 없고 심지어 김치찌개 계란말이가 지난주였는데요. 이 뭐 저기 수사 개입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아니 뭐 경로한 게 뭐가 죄냐. 통화한 게 뭐가 죄냐 이런 식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누적돼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 행사, 정부 정책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21%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저는. 데이터로는 그래도 국정 수행 지지도가 21% 나왔다는 건 뭔가 잘한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중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21이 나온 거예요. 예. 뭘 잘했냐라고 물어보면 13%, 이 중에 13%가 예. 의료 개혁을 잘했다고 그래요. 아, 의대 정원 확대. 증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잘했다라는 평가가 하여튼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제일 잘한 게 의료개혁이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건지 일은 벌렸는데 수습을 못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은 계속 하는 얘기가 아니 의료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다 같이 단일안을 가져오면 내가 한번 의논해 주겠다 해서 멈추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칼을 뽑았으면 휘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전공의들이건 또는 뭐 대학 교수들이건 개업이들이건 이렇게 반발하는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대화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계란말이를 왜 기자들한테만 줍니까? 전공의들하고도 계란말이 부쳐 먹으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질문도 없이 계란말이만 주는 것만 얻어먹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해결하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나마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의료개혁에서도 국민들 입장에서 답답하고요. 지금 의료 공백이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 문턱에서 주저앉은 사람들 그다음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생명과 관련돼 있어서 아주 심각한 거고 누적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가장 평가받는 것도 이 정도니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나날입니다. 그 이제 지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문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제대로 갖고 가지 못하니 생긴 문제가 시장의 교란이에요. 시장의 교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어디입니까? 우리 큰 대형 아산병원이나 그 이제 대형 병원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 적자가 100억, 200억 수준이 아니고 500억, 1000억씩 난단 말이에요. 연대 세브란스 그렇죠. 그렇죠. 성모병원도 그렇고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저임금으로 그래도 매출과 수익을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전공의가 수련 과정을 들어가서 그 결과로 수술을 하고 또 의료보험 청구를 하고 뭐 이제 이런 구조인데 수백억, 수천억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을 국가가 정책 추진을 잘못해서 의사들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의사들을 관리를 못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대형 병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형 병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손님이 넘쳐가지고 돈을 심하게 얘기하면 천문학적으로 지금 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장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건강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 좋아졌대요. 왜냐하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드니까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자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아, 이건 자, 뭐 이상한 왜곡이네요. 네. 아니요. 이게 시장 왜곡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정책을 잘못 써서 시장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모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착륙을 지켜야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신중하게 사전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 문제를 잘못 품으로써 엄청난 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찍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국립대든 사립대든 큰 대학들은 의대 정원 지금 뽑는다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혼란 상황을 국가가 추진하다가 방치를 해버리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 방치가 가져온 결과는 뭐냐? 시장의 왜곡이고 자본주의 질서의 왜곡을 국가가 지금 방조하고 있거나 국가가 오히려 부추긴 결과 이 책임이 워낙 크고 그런데 대통령이 무섭거나 대통령이 부담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이걸 또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료개혁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치닫고 있고 계란말이는 잘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저는 익숙한 분인데 고육이란 분이 계란말이에 대파가 빠졌다고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아, 일부러 안 넣었다. 아, 모르겠습니다. 뭐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서글픕니다. 예, 계란말이도 소통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파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힐난을 해주신 거고요. 이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긍정평가자들이 왜 긍정적이라고 이 국정 운영을 긍정적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걸 이제 반박을 해주신 격이 됐는데요. 첫 번째 의대 정원 확대가 14%였답니다. 네. 그 두 번째가 외교였어요. 외교 13%가 외교인데 아까 한중일, 한일중 뭐 정상회담 얘기하셨으니까 성과가 없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 이미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주목을 못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사실 그 2019년에 외교부가 발간한 그 일본 개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참고 자료인데 여기 2019년 내용을 살펴보면은 독도는 일본의 영토다.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무튼 역사 왜곡 관련돼서는 주요 포인트가 담겨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개정이 됐는데 해당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외교와도 연결되는 사안인데 국민들이 이걸 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일 외교에 대해 잘하고 있는 건가? 굴종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등장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외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사실 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방안보거든요. 국방안보? 국방안보도 동의할 수가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안보는 제가 이번에 대통령이 개인 전화 쓴 것 때문에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 뭐 그것도 최소 그렇습니다. 260개의 풍선을 날려줬는데 예. 아무런 대응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오물을 날렸는데도 그동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즉각 엄중하게 뭐 대응한다 이랬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경상도 전라도까지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예. 전 국토가
오물을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북한에서 그래도 이제 북한이 뭐 나쁜 걸 보냈는데 천만다행은 앞으로도 쓰레기 같은 걸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 만약에 위험한 가스거나 예. 뭐 독극물이거나 아, 그럼요. 뭐 폭탄이거나 뭐 예. 이렇게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실어 보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그나마 긍정평가를 받는 21% 중에서 잘한다는 것만 꼽아봐도 예. 하나만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결코 잘하지 못한다는 걸 오히려 되게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외교 문제나 안보 문제나 이런 거는 우선순위에 워낙 뒤처져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이런 거 하나를 따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긍정 부정의 평가를 하면서 뭔가 좀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기대도 하기도 하고 실천을 통해서 검증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없어졌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라는 것이 부존재하고 있다. 아니 국정 수행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국민들이 체감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자 이제 이런 정도까지 이제 와버린 상황에서 대통령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취재했던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자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 주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이다. 초비상이다. 큰일 났다. 예.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국정 지지도와 관련된 부분을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지도가 빠지든 빠지지 않든 나는 내 갈 길만 간다. 내 패턴이 바뀔 일이 없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 국정 수행의 행태는 똑같이 가니까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알아서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끔찍하네요. 아니 나라의 주인이 누구야? 나라의 주인은 뽑힌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뽑아준 사람이 주인이에요? 국민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 보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으로서 농락당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왜냐하면 비판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뭔가 칭찬을 하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예. 그 반응이 부존재하고 오로지 반대자는 비판자는 나쁜 놈들이니까 원래 DNA가 저래. 그러면서 갈라치기를 하는데 그 갈라치기는 7대3이나 8대2로 갈라치기해. 8을 갈라치기 하면서 파렴치범으로 몰고 이는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진심을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피커들이 나와서 막 우리 국가 전체를 갈라치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쳐다보는 8은 야 이게 말이 돼. 야 임마 정신 차려. 너희들 왜 이렇게 평가해라고 욕을 하다가도 똑같은 말을 상대가 계속 질러대. 그러면 질려버리잖아. 질리고 지치고 그렇죠. 그렇지. 예. 말을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제가 오후에 느낀 예. 용산 주변의 분위기는 그런 거였어.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 질문이나 하거나 아무 대답을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기도 해요. 오늘 금요일은 그런데 어제로 가보죠. 어제 뭐가 있었냐면 21대 국회를 마감하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했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뭘 했냐면 1박 2일로 연찬회를 했습니다. 진짜 충청도. 이거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진짜 네. 한심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어디 가서 했는데 예. 임명- 천안. 네, 천안에 가서 네. 수련원 같은 데 가서 했어요. 임명진 목사 강의도 듣고 네.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죠. 우리가 뭐 전부는 못 봤지만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우리 뒤에는 대통령도 계시고 정부도 있고 정부가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장면은 뭐냐면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다. 네. 똘똘 뭉치자를 강조하면서 10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자리 테이블마다 돌면서 예. 한 잔씩을 다 따라줬다는 거예요. 직접 맥주를 따라줬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건커니 자커니 네. 그리고 본인도 드시고 그럼 예. 108잔 최소한 108잔을 따랐다는 건데 예. 야 이런 건 그래도 진지하게 잘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열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챙길까요? 저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와 관계된 일은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였죠. 거부권 행사하고 또 거부권 행사한 결과 재의결됐을 때 부결되도록 노력하고 또 국회의원들 단속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은 그대로 냅두고 오로지 자기와 관련된 일만 신경 쓰고 챙기고 있다. 네. 정말 우려할 만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지금 많이 결여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순직 해병대원 특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본인이 받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민감도 이게 필요한데 게다가 최근에는 순직 군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얼차려 중에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류탄 훈련 중에 아니 들어간 그렇죠. 병사도 게다가 있었고. 그 해당 연결식이 어제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제 천안에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 맥주 따라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은 뭐라고 하든 관계가 없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그냥 가버리는데 이게 전략 전술에 의한 선택된 행동이 아니라 본능에 오히려 충실한 이런 행동 양식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워크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자 이랬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나자를 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나를 지키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자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로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아니 저는 두 분께 사실은 그 나름 아재 개그를 하나 던졌거든요. 예. 황우려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고 예. 참 우려할 만한 사태다 이랬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반성하고 황우려의 있습니다. 저는 그 개그인지도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저는 황우여 대표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여튼 하는데 예. 어쨌든 예. 대통령의 목소리로 한번 내보세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갖다가 한 몸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해야지. 이게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뭉치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막 얼굴에 인상을 막 이렇게 써가면서 비판하는 게 맞느냐? 아니 우리도 뭐 놀림을 당하는데 우리도 놀리자. 예. 이제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할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웃고 들어왔다고 했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웃겼다는 게 그 의미신 거예요. 아니 한편으로 웃고 들어온 이유가 예. 지지율 보니까 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웃음은 두 가지가 있겠죠.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것도 있고요. 예. 속으로 고소하다 이렇게 해서 웃는 것도 있잖아요. 동의합니다. 100% 그래서 동의합니다. 오늘 지지율이 민심이 그대로 반영돼서 갤럽 조사였지만 21%, 20% 겨우 턱걸이 했다는 걸 보고는 예. 이게 뭔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전혀 다른 길로 가서 연찬에 가서 1박 2일로 맥주도 예. 마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입니까? 소수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아자찬하는 이 분위기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10%도 정말로 연령에 따라서 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지금 17%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75인데 연령대를 보니까 뭐 40대 같은 경우에는 8%만 긍정이고요. 90%가 부정입니다. 40대는. 그러니까요. 40대 같으면 20대 젊은이들은 어떤 뭔가 특정한 현상에 약간 더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랬는데 40대라면 직장생활의 중년이죠. 가정을 일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참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정말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의 8%만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92%가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중에서도 잘못하다는 아마 77%, 8%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런데 맥주 한 잔 마시고 야 우리는 하나다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물정 알고 하는 것이냐. 물정 알고. 그래서 이걸 무시하려고 아예 각오하고 하는 것이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듯이 예. 야 이게 자기 스스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도저히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예. 아마 토론의 결론도 그렇게 가겠지만 예. 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던져본다면 예. 답답하지만 정말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퇴진이나 탄핵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제도로서 하고 말고인데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이런 수준 같으면 국민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서 자 정치에서 실패했어요. 정책에서 실패했어. 그리고 사회 통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도 완전 실패했어. 그리고 국민들을 다 길거리 내놓고 각자 도생하래. 어느 누구도 서로 믿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포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할 수 없고 괜히 희생하면 그놈만 더 손해인데 이런 거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국가 운영 체계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뭐 대통령 가지고 코미디 소재를 삼거나 그냥 대통령이 정말 뭐 자질이 안 된다, 너무 우스운 사람이다, 뭐 본인 부인 뭐 장모 여기 아니밖에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정말 민생은 도탄에 빠지는 게요. 물가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이 오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를테면 우리가 산업화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IMF 때 정도 제외하고는요. 예.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뭐 자영업자 임금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 도처에서 지금 못 살겠다라는 아우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 예. 데이터 중에 정말 소개하기 싫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범죄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요.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이런 범죄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예. 이 소위 5대 범죄라는 것 중에서 느는 범죄가 딱 하나 있는데 절도가 늘고 있어요. 절도가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절도가 느는 까닭은 딱 하나예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마트 가서 뭐도 훔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왜냐하면 우리 CCTV가 되게 많잖아요. 예. 범인 검거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예. 치안이 안정돼 있는 게 대한민국 세계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절도 범죄가 늘고 있다는 건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우각성해야 될 문제고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죠. 이거 피눈물 흘려야 될 문제예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 대출 해주는 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줄을 선다는 거 물론 장발장님 그럼요. 대표하시니까 아예 본인이 이제 벌금을 못 내 가지고 노역 생활하고 감옥 가고 이런 분들도 많다 이제 이런 말씀도 평소에 하시는데 지금 소액 대출 시장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50만 원, 100만 원 서민금융진흥원 같은데 연리 16%인데도 예. 줄 씁니다. 줄을 선다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사는 게 너무너무 각박해지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 세계 시장이 고금리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때라도 국가가 그 금리를 낮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걸 계속해야 돼. 정치라는 것이. 정치는 지금 당장 오늘 무엇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일 모레 다음의 우리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를 국가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가 자기 거 다 챙겨버리고 자기 일가 친척들 다 후루룩 짭짭하고 다른 사람 하는 거는 전혀 모른 척하면서 국민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허황한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일의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국민들이 뭔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 참자 견디자 시간 가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권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다 보여줘야 하는데 심하게 얘기해서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막 지겹다 그리고 지쳤다 야 더 이상 이제는 꼬라지 못 보겠다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여기서 약자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설 자리가 없어 궁지에 몰리고 절도 말씀하셨죠. 서민금융진흥원 같은데 정말로 소액 대출자가 줄을 서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통령은 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뭉치자. 우리는 하나다. 이게 참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뭐 우리 구독자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부자 감세하고 계속 세수 부족이 될 정도로 정말 부자들한테 살뜰하게 깎아주고 있고요. 오늘 또 종부세 폐지 얘기도 나왔어요. 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아예 징벌적 과세라고 표현하고 아니 집값이 비싸서 세금 내는 게 징벌입니까? 그런 징벌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데요,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서 국정 운영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이를테면 어려운 위기는
곳곳에 있어요. 1997년 IMF 금융위기 때도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정말 멀쩡하게 직장 다닌 사람이 쫓겨나고 이럴 때 대통령 되신 분이 국민들하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금모으기 같은 거 했어요. 그걸 통해서 과연 달러를 얼마만큼 가져왔냐,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됐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애기들 예전엔 뭐 돌반지 같은 게 다들 있었으니까 돌반지 갖다 내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위기를요. 예. 아주 참혹한 상황, 자살률도 올라가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많아지고 범죄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넘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런 대한민국에서 IMF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대통령은 108번 이상의 맥주를 맥주. 따르고 돌아다녔다. 테이블마다. 미치겠네요. 정말. 예. 똘똘 뭉치자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혹여 나중에 국회에서 어떤 표결권이 등장했을 때 이탈을 하게 되면 자신의 거부권이 또 무력화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좀 표단 속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뭐 민심은 탈출구가 현재 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막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대통령은 뭐 탈출구가 있어요? 정기현 대표? 예를 들면 반전 카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21%의 국정 지지도로는 전 국정 운영 자체는 어렵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질문에도 답해 주시고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상 속 행복 라이언님. 예. 100만 가면 직관 라이브 하나요? 전계현 대표. 아, 직관을 하냐는 두 개를 겁니다. 다 공개 방송 같은 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뭐 언제라도 할 수. 갑자기 질문이 두 가지가 정반대 아니 질문이 와서. 그 구독자의 예, 박영진 앵커하고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오픈 스튜디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거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 좀 뭐 편하게 말씀을 좀 이제 드리자면 그 탈출구에 대한 거요. 탈출구를 찾아야 탈출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탈출구가 있다 없다라고 보면 지금 민심의 흐름으로 보면 탈출구가 없다. 없다. 근데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탈출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러려면 대통령이 민심과 가까워야 됩니까?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참모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자, 대통령은 참모를 불러서 물어야 하기도 하고 민심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왜 탈출구가 없겠습니까? 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보자면 되겠죠. 대통령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서 이 얘기를 첫째 못하고 외로운지 아니면 스스로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인지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만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대통령과 함께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함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의견을 이제 받아서 어떻게 하시겠죠. 바깥의 민심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저희 판단이고요. 예. 두 번째,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것이다. 예.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알아서 해봐라. 나는 나대로 간다. 예. 그래서 탈출구가 원래 없는 데다가 찾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찾으려면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예. 그렇게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다. 예. 그러면 개전의 정이 없다. 개선의 의향이 없다. 혁신의 동기를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다. 예. 라고 하는 걸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탈출구가 없기도 하고 만들 의향도 없다고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다 쓴 것 같아요. 영수회담했죠, 기자회견했죠, 뭐 협치, 또 소통의 왕 되시려고 계란말이에다가 김치찌개까지 하시고 다 했는데, 게다가 뭐 외교 뭐 하신다고 국내에서 한일중 한중일 회담도 했죠. 아니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그러니까 신용만 낸 거죠. 신용만. 아니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서도 네. 야당 대표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본 거 이재명 대표가 잠깐만요 하고 언론을 잠깐 멈춰 세우고 본인의 요구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장면이었는데 실제로 비공개 회담에서는 대통령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85%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신용은 했지만 그래서 만나서 접점을 찾고 예, 예. 그 중에 하나라도 뭐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더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뭐 한두 개라도 좀 받아들이면서 가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니 총선 참패로 인해서 전면 개각한다고 그러고 국무총리가
사표도 제출했는데 이 얘기는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좌고우면하다가 그냥 지금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의 시선이 두렵지 않고 그냥 요 국면만 넘어가면 또 예. 뭐 김어중 씨가 뉴스를 많이 차지하니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기대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총리는 어떻게 됐어요? 네. 또는 이정섭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뭐는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이제 계속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누구를 통해서 묻냐면 주로 야당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묻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 안 하는 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노릇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예. 이를테면 일종의 빌드업 같아 보여요. 한편으로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시인도 할 수 없고 부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잘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뭐라도요. 의지가 있다면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108번을 이렇게 술 따르는 정성이면 그렇죠.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정책은 실패하더라도 내가 부인과 장모는 열심히 잘 지키더라도 물가 하나는 잡겠다 해가지고 예. 관계부처 장관들만이 아니라 비서진들을 정말 물가 전선에 투입해가지고 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 그러면은 잡히는 대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에서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특히 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해주고 그다음 다행이라고 여겨주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현재 3,400분 정도 보고 계신데요.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자, 용산 취재 전문가 우리 전기한 대표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이 혹은 지금 외롭다고 하더라도 늘 곁에 있을 그분이 뭔가 또 이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즉, 김건희 여사 공개적인 또 활동이 늘어나면서 아마 지금 지근거리에서 사실상의 보좌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건재하시다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지 않나요? 조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통령하고 동격이거나 대통령보다 좀 더 위에 있겠죠. 제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고위직에 계셨던 분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 아마 최초 공개일 것 같은데요. 이거 최초 공개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초 공개일 것 같은데 예. 방송에서 이제 이 말씀 처음 들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망한다면 두 가지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고위 관계자 분께서 전언을 하신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술, 예. 두 번째는 배우자 때문에 망할 것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예. 대통령 직원에 있었던 어떤 고위직 출신의 인사가 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술하고 배우자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설마 그렇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아침에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한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보통은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술을 마십니까? 제가 좀 심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술을 끊는 거는요, 암이 오지 않습니까, 몸에? 그러면 술이고 담배가 바로 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도 암이 몸에 오면 술, 담배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살려야 되죠. 예.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면. 술을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술, 담배를 끊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 몸에 치명적인 상처나 병이 있다고 했을 때 끊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역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술을 건배하는 것 외에 노무현 대통령 가서 술 끊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술을 안 드셨던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 반주했지만 술을 외교적 의전상 필요한 것만 했지 역대 어떤 대통령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출근 시간을 못 맞출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게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거나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술을 끊지 않고 술을 계속 마시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됩니까? 자, 이걸 하면 그러면은 좌파고 또 종북이고 또 전체주의 세력이어서 공격하는 이런 겁니까? 일단 술을 좀 안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배우자 문제도 거리를 두고 본인이 국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배우자는 그 국민의 대표를 보좌하거나 보필하거나 조언하는 역할 정도 해야 되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끊임없이 2년 동안, 아니 지금도 당장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건재하다. 여전히 모든 걸 지휘한다. 비선의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임면진 목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술 마시는 대통령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술 마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배우자가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떨어져서 대통령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배우자는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 정책을 잘하고 잘못한 거는 둘째치고 자격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뽑히면 5년 동안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대통령이냐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도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술 마시는 대통령, 그것도 포금하는 대통령, 배우자가 여전히 대통령보다 더 건재하다는 이야기를 집권 여당, 대통령실 주변, 실제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눈 감아주면 그 사실이 없어집니까?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메이저 언론이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써 없어집니까, 이 일이? 실존하는 데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우리가 용납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우국충정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뭐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도 술을 꽤 마셨는데, 예. 그렇다고 아침에 출근을 못하거나 못하는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라 매일처럼 다만 얼마라도 지각하거나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시는 양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게 반복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도 뭐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어디에서 누구랑 뭐 수정방을 뭐 몇 리터짜리를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다 흘러나옵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넓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다 대통령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다 들려오는데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마신 양이 많은 거예요. 자기 주량을 과신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약간 병적인 상태, 알코올릭 같은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국의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근거를 출근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처럼 술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이럴 때 보면 약간 활기차고요, 스마트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진짜로. 아니, 실제 표정이 되게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술자리에서만 방긋 웃고 신나하는 대통령. 예. 이런 대통령이 정말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정상회담 때 아니면 경제적 난제나 뭐 이런 걸 어려운 숙제를 풀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능력을.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만 능력자인 분? 위험하죠. 되게 불안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 공개가 지금 아까 그 고위 관계자 전원하고요. 제가 주어를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박영식 오늘 내한테 불려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대작하면 박영식 집에 못 가. 못 간다는 것이 그냥 비틀비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죽어. 기어간다는 수준.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에. 똑같이 마시게 하면 너는 죽어. 그래서 불려가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왜냐면 안팎에서 다 마시니까. 그렇게 최초 공개입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아니 저도 그 정도로 마시니까 불려가면 죽는다고. 그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예. 정말 이런 게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아. 아까 얘기했죠. 국가 운영의 총책임자는 전쟁처럼 그 5년간의 임기를 맡고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웬 술이에요? 웬 술이냐고. 이게 얼마나 유치한 주제입니까만 예. 실제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은 술 문제 해결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저도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제가 어저께 연찬회에서 맥주 돌리는 그 장면이 바로 머릿속에 제가 스크린처럼 영화 장면처럼 싹 가는 게 들었던 이야기하고 와 아무도 제지를 못하는구나. 네. 아무도 충원을 못하는구나. 예.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게 뭔 나라냐고. 예. 내가 한 번씩 비유하는 말이 있으면 서울시장이 예. 부산시장이 대구시장이 예. 이렇게 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어떻게 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언론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면 대통령은 다 불입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 전쟁 같은 인식을 갖고 국정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다 부서지더라도 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된다면 그 술이 웬 말이냐. 저도 우리 전계환 대표님 덕분에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예. 뭐 소주 갖다가 드시는 건 아니고요. 수정방을 이를테면 1000ml짜리가 있습니다. 52도입니다. 가격도 상당하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주어가 없습니다. 네네. 네. 이거를 그 오는 손님들에게 각 1병씩은 기본으로 먹게 한다. 네. 벌써 죽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만한 거. 1000ml. 네. 와. 52도. 와.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었으면 저도 아는 우리 오 대표님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술 이름까지 어떻게 똑같습니까? 두 분이 같은 내용. 전혀 다른 데서 갖고 있는 정보인데 네네. 그러니까요. 술 이름이 똑같아요. 아니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정말 뭐 미리 뭐 짠 게 아니잖아요. 뭐 사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술 얘기는 하지도 않고 우리 방송의 흐름에 따라 오늘 원래 콘텐츠에 나오는 얘기도 아, 예, 아닌데도 그럼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맞잖아요. 그 52도짜리 수정방 1000ml 각 1병씩은 먹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일을 봅니까? 아.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할 수 있냐고. 우리도 술을 많이 마셨고 예. 지금도 많이 마시지만 예. 술을 그 정도 마시면 업무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냐고요. 늦게까지 마시면. 그것도 맨날 아무리 먹으면. 네,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도 네. 예. 뭐 지금은 매일 네. 뭐 먹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근데 안 끊잖아요. 끊을 이유나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말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라도 성취했다면 정말 뭐 어떤 면에서 지켜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되고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단 문제부터 해가지고 외교 문제 또 기후 위기 문제 저출산 문제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냅두고 대통령 술 마시는 얘기를 가지고 걱정합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김에 또 이야기할게요. 아, 이것은 지금 취임 이후에 너무 있었던 많은 이야기인데 폭로전으로 가는 지금 아니 지금 자꾸 폭로하시니까 예. 지금 동접자가 배로 급증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두 공간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직원에서 누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경호원들이 옆에 밀착 경호를 하잖아요. 특히 타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예. 시간이 됐어요.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한 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요. 야야야 그만하고 다 나가. 다 나가. 네. 경호원들 빼고 거기서 술을 마시는 상황이 한 번이 아니고 아마 이 이야기 듣는 분들은 나도 경험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보수정당 내부에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술을 좋아하면서 들어가야 될 시간을 안 지키고, 물론 제가 이제 안 지킨다는 표현은 틀릴 수 있어요. 뭐 늦게 가도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일정이라는 게 촘촘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뀐 게 하나 있긴 있대요. 어떤 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완전히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는 예. 의식을 많이 한대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같은데 순시라고 합니까? 지역 방문해서 단체장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예. 근데 지난번 부산에서 문제가 됐죠. 횟집 갔을 때. 네. 네. 그럴 때는 조심하는 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 아까 개인폰 선거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고 저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잘 되고 국위 선양을 해야 우리도 자부심 가지고 해외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외국 나가보니까 삼성 보니까 정말 자부심 생긴다는 대통령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좋은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분이 훌륭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남겨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부심 가지고 가는데 술 문제에 대해서 이러죠. 자, 경호원들 제쳐놓고도 술을 마신다? 세 번째, 개인폰도 쓴다? 이게 뭐냐고요. 또 하나 경호 문제 나왔으니까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을 옮겼잖아요. 예. 그 대통령 관저도 옮겼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여러 평가가 있죠. 그 과정에서 뭐 수의 계약도 있고 뭐 돈을 함부로 쓴 것도 있고 뭐 점장인지 뭐 역술인인지 누가 개입했다는 설도 있는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대통령이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호 인력 주로 경찰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출근하기 전에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부터 미리 나와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건 1시간 후, 1시간 반 후인데 그러니까 위험 요소 제거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들 연도에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예. 육교 같은 데 올라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니네가 제거하고 싶은 위험 요소가 뭐냐 하면 갑자기 대통령 행렬이 가는데 누가 현수막 같은 거 피켓 들고 달려가면 안 된다. 육교 위에서 현수막 꺼내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예.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언제까지 하면 대통령 지나간 다음에 한 5분 후까지 이렇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출근 시간 해야 되죠. 퇴근 시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용산구 한남동에서 용산구 삼각지로 이동하는 거에서 좀 나은데요. 예. 물론 청와대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예전에 강남에서 갔을 때는 그렇죠. 뭐 용산서 그다음에 뭐 저 방배서 서초서 그래서 경찰서 관할만 3개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동선에 따라서 아주 그 인력들이 난리가 났겠네요. 그럼요.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 휴가도 없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매일이 행사인 거예요. 매일이 국빈 행사인 거고 매일이 아주 중요한 경호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출퇴근을 하고 싶으면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네. 정말 우리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합리적인 경호를 해라. 예. 근데 지금도 뭐 정말 요란한 1970년대식 대통령 행차에다가 사이드카부터 해가지고 뭐 정말 수십 대의 의전 차량까지 움직이게 하고 또 수많은 경찰관들, 경호실 직원들이 투입되는 경호 행사를 매일처럼 최소한 2번 이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건 정말 국력 낭비예요. 아이고 참 그 여러 그 폭로라는 말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왜 네. 지지율이 낮으냐 반전을 할 수 있냐 아니냐 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일개 정치평론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요 대통령 술부터 끊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평론이에요. 예, 우리도 수준이 떨어지네요. 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좀 네. 술부터 끊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 되는 지금 평론이라고요. 아침에 출근이나 제 시간에 좀 해보세요. 이런 예? 거. 네,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걸 옹호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아니 술 먹고도 일 잘하면 되지. 저는요. 제가 살아오면서 술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아주 협소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정치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광역자치단체장, 군수,
종합행정한 사람이죠. 국회의원은 술만 마시고 그 일을 상임위를 할 수 있어요. 기초, 광역, 단위의 단체장이 술을 엄청 먹고 그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죠. 제가 알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도 폭탄주를 진짜 신잔씩 마시던 사람도 지금 술을 안 마셔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일을 못하니까 체력도 안 되죠. 집중력 떨어지죠. 그리고 종합행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챙기려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신대요. 이분은 광역단체장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옹호해 주는 사람이 나오냐고. 술 많이 마셔도 일만 잘하면 되지. 아니 일을 잘할 수 없는 게 술 마시는 시간이 길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통령이 읽어야 될 저 보고서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뉴스도 좀 보고 일간지도 봐야 되고 기사, 대통령에 관한 기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차고 넘치게 많거든요. 그리고 칼럼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점을 고쳐보라는 것도 있죠. 또 국정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들은 정말 차고 넘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매일처럼 술을 마시고 있다, 뭐 술에 쩔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제출한 대통령실을 통해서 자기 책상에 놓이는 보고서들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또 밑줄 치고 있느냐, 읽다가 궁금한 것을 참모들에게 질문하고 있느냐, 보고서가 국정 운영에 국정 수행에 반영되고 있느냐, 전 물음표예요. 예.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보고서를 읽는 시간이 짧은 대통령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원래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학습을 안 했죠. 국회의원을 한두 번이라도 했다면 그래도 국정 운영에 경험이 있었을 텐데, 또 작은 단위라고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을 했다면 전 대표 말씀하신 종합행정을 경험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학습을 했을 텐데, 학습이 축적된 게 있을 텐데, 이 양반은 검사 생활만 잔뜩 오랫동안 했다가 갑자기 얼결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운명처럼. 그러니까 학습이 안 돼 있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학습을 안 하고 있다. 아주 위험하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결정들이 나와요. 원자력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네. 지금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탈원전으로 가는 거예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원전을 계속 고집할 수가 없어요. 네.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원전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저 핵쓰레기, 핵폐기물이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예. 원전 자체를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가뭄 들면 원자력 발전소 못 돌리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래서 많이 이 방향 전환을 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숙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탈원전 뭐 실제는 별로 안 했지만 예. 탈원전 그래도 구호는 내세웠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이 얼마만큼의 심사숙고가 있었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공부했냐는 거예요. 연구했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만큼의 자질이 있었냐는 거예요.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원전 문제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면 어떡하죠? 국방 문제면 어떡하죠? 북핵에 대한 대응이면 어떡하죠? 외교 문제면 어떡하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민생 문제면 어떡하죠? 2년 동안의 국정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치 무정부 상태 같은. 마치 대통령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싶은. 아까 어떤 구독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중학생이 하는 게 낫겠다. 이건 조롱인데 네.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행정에 대한 뭐랄까 뭐 의지랄까요? 그리고 실제 그 제대로 보고를 받는지 그리고 확인을 하는지에 대한 의무는 뭐 이번에 해외 직구 사태라든지 뭐 5세 입학 관련해서 뭐 근로제 개편 문제라든지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제 모든 문제가 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지 발표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또 예를 들면 한수 물르는지 뭐 여타 이런 그 정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R&D도 그랬고. R&D도 그랬고요, 실제로. 예산 다 깎아놓고 다시 또 해준다고 그다음 그러고. 자기가 과학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화성에 태극기 꽂겠다 그러고. 아유, 태극기 휘날리면서 정말 별일을 다 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정보 공유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21%의 긍정 지지도 그리고 70%의 부정 지지도가 말해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실제 대통령은 탈출구가 있는가? 그렇다면 민심은 또
어떤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가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2대 국회의 역할이고요. 야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범야권 똘똘 뭉쳐서 192석이 뭉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어쨌든 행정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리 법안을 넘겨준다고 해도 21대 국회 상황과 다를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는 풀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가 22대 국회에 주어진 국민적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히 예상되는 법률안도 다시 제출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균열도 있는 거고 또 국민의 편에서 자꾸 정치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더라도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임위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정상화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협치라는 단어는 협치가 뭐예요? 함께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정치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통치는 아니고 정치일 텐데 함께 의논해서 정치한다라는 생각은 지금 상황에선 망상이다라고 여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이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자기 길을 씩씩하게 가야 되고요. 예. 타협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변화시키고 대통령을 다만 요만큼이라도 끌어낼 수 있어야 야당을 많이 뽑아준 국민들이 일종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만약 야당이 그런 역할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국민들은 정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상태가 되고 마음 둘 곳을 잃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 전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이 투표도 안 바뀌는데 뭐. 네, 네.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를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상태거든요. 예.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정치에 고관여하려고 하지 말고 뭐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세상은 이놈 저놈 다 도둑놈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우린 다 도둑놈이야. 도둑놈끼리 도둑질하고 살게요. 이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무관심한 상태. 그래서 알아서 해먹는 상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야당이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존재감을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지겨워서 피하고 싶고 무관심한 상태로 가는 걸 막으려면요. 정치권은 내용보다는 속도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단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내용을 채우는 것보다는 지금 속도다. 그 속도란 뭐냐.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추진. 저는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을 두 가지 동시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잘한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5월 7일까지, 6월 7일까지 지금 국회 상임위 배정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안 되면 이제 5일까지 이제 시한을 줬습니다. 바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하고 범야권이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 끝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할 일 차곡차곡 가야 되는데 지금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만약 속도를 놓쳐서 범야권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은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게 되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가진 사람 또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지 못하고 낮은 위치에서 지금도 민생과 경제에서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되어 있는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 대표로 들어가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예. 속도전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봐야 한다. 두 번째 그 속도전의 내용들은 하나하나 나와 있는 거 이미 새롭게 창의적으로 할 필요 없다. 나와 있는 거 다 있다. 네. 이거 그대로 드러내서 국정조사, 특검, 법안 추진 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함께 100석이 넘으니까 거부권 행사 이후에 동참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 뭐 역대 대통령 이승만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 거부권 1000번, 10,000번 하더라도 계속 가야 한다. 이것을 놓치고 자고 우면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그 책임에 크기는 적겠지만 범야권이 져야 될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옥 가더라도 하라. 속도를 높여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먼저 몸을 던져서 온몸으로 부딪혀라.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예,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했고, 이제 국회에 있는 구성원들, 특히 이제 범야권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전기한 대표와 우창익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새겨 듣고, 행동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저희 댓글창에도 많은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 끝판 토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아요 또 공유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는 동안 이제 90만이 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90만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지금 몇 명입니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안 보이네. 열띠게 하고 있으면 네. 이제 90만 명 돌파할 때까지 계속 방송을 이어가시죠. 그리고 끝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로 스피스를 집에 좀 가야 돼요. 구독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시려면요. 구독, 좋아요 당연히 누르고 지금 방송 보실 텐데 650분이 더 구독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카카오로 빨리 연결해서 예. 오늘 우리 이 방송에서 스픽스 90만 만들자 이런 기적을 함께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김에 오늘 사실 저희 지지도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뭐 어차피 구독자 분들이 더 생길 것 같아가지고 비읍 리을 히읗님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강민영님도 예.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 강민영님 고맙고요. 자, 계속 구독자 올라가니까 박영식 원맨쇼로 예.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로 예, 갑자기요? 우리 구독자 이름을 쭉 한번 읽어주시죠. 구독자 이름을 성대모사. 지금 이제 우리 우리 저 촛불 하나님, 구독, 좋아요, 제 맥주만큼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시죠? 저 구독 유지님께서는요. 예. 두 분이 들으면 까무라칠 얘기인데요. 예. 날밤 제자고 하십니다. 날밤 제자고 하시고 상록수님 감사드리고요. 변우진님, 예. 나무꿈님, 예. 그리고 김현철님,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종영님, 예. 한우기님은 자주 방송 보시고 들어오시는데 50만까지 계속 방송 응원합니다. 그래서 박영식과 우리 오창익 대표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많이 댓글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지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럼요. 그렇습니까? 10%대로 지금 이제 가죠. 10%로 이제 무너지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예. 20%가 특거리 상태잖아요. 네. 이게 갤럽 같은데 10%로 내려가면 다른 여론조사 이제 이 순간적인 반등은 있을 거예요. 지지층 결집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20% 초반으로 내려갔고 10%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선이 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국힘의 내부 사정 그리고 검찰 인사 이런 걸 보면요. 예. 어떻게 이 상황이 좋아집니까?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어떤 협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 국힘 내에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가 기정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경기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생 문제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하는 정책마다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 가면 지금은 대통령이 자 우리는 하나다 힘 모아가 해보자 이렇게 하죠. 조금 더 시간 가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는 예.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회에서 150석이라는 건 숫자의 의미가 있죠. 150하고 149는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할 수 있는 180석, 179석 다르죠. 탄핵할 수 있는 200석과 199석은 다른데 지지율에서 20%와 19%는 그런 차이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정하게 심리적 마지노선 같은 건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것도 임기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지율이 10%대야? 이건 끝났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꼭 갤럽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10%대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죠. 정말 지금이라도 국정 전반을 쇄신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국정 운영하지 않으면,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습니다 라는 마지막 경고를 국민들이 아마 10%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관되게 저희들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충원하고 이런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언론이 많았으면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통령 어떤 상황이든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공하는 언론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정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것, 언론의 책임도 엄청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씀처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레거시 미디어, 지상파, 종편,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느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느냐 53%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했다는 것.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허위나 위선을 덮어준다고 덮이는 게 아니라 진실이나 사실은 그것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주는 언론이 유튜브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여전히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저희들 스픽스도 여러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비판할 것 비판하고 칭찬할 것 칭찬하겠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욱이님, 라이언 하뚜님, 짱돌님, 나무꾼님, 김현철님, 명사수님, 박경랑님, 박영희님, 박무관님, 신기아님, 촛불하나님, 리차드 박님, 오명숙님, 변우진님, 김현철님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끝판토론은 연장방송 90만 달성의 꿈을 갖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600명 정도가 더 들어오셔야 돼서 밤을 샐 수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전계환 스픽스 대표와 금요일 끝판토론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